안녕하세요. 과학사 김호연입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여러분하고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 오늘 영상 올리는 이유는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말고사, 여러분들 1학기 기말고사 이제 임박했는데 여름방학이 중간에 끼어 있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수업할 시간이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들, 그리고 기말고사 출제 범위 내용, 주요 내용들 한 번 더 영상으로 리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혼자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라고 올려놓는 거니까 보시고, 또 질문 있으시면 학교에서든지 또는 댓글로든지 남겨주시면 대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 범위는 이제 고대 중세 과학,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상으로 34페이지부터네요. 34페이지부터 과학혁명까지 되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이제 지난번 중간고사 때보다 많기는 하지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과학 철학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진 않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같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내용은 고대 과학입니다. 고대 과학은 중간고사 범위하고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일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서양 과학의 뿌리에 해당하는 고대의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과학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한 문제 정도 출제했는데 뭐 지엽적인 부분은 다 접어두고 수학과 천문학, 그리고 의학, 생물학, 화학의 이제 기초적인 모습들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수학 같은 경우는 아주 고차원적인 수학이라기보다는 이제 물건의 숫자를 세거나 셈을 하고 거기에다가 건축물을 짓기 위한 기하학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천문학 같은 경우는 어때요? 농사와 제사를 짓기 위해서 주기적인 어떤 일정한 패턴들이 있어야 되고 그 패턴을 하늘에서 찾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학은 이제 미이라 같은 거 생각하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시체를 해부하는 과정에서 생물학적인 지식이 생겨나게 됐고, 또 메소포타미아 같은 지역에서는 이제 의학에 사용이 되는 약초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견하고 재배하면서 생물학과 화학적인 기초 지식들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뭐 오지선다 문제니까 수학, 천문학, 의학, 생물학, 화학 이런 순서대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분은 고대 그리스의 과학이었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과학이 어찌 보면은 과학사에서 이제 진정한 과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지난 중간고사 때 서술형 문제로 여러분들이 한 문제를 이제 푸셨어요. 그래서 자연 철학이 발전할 수 있었던 사회적인 토대가 무엇이었을까? 그 첫 번째로 민주주의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마음껏 자신의 생각들을 말할 수 있는 사회적 풍토였다. 거기에다 추가로 학교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생각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사상적인 기틀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문자의 활용을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알파벳의 원시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전까지 신성 문자와 같이 이제 특정한 계급에서 문자를 사용했던 것이 고대 그리스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문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노예제도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들은 노예들이 하면서 오히려 자유인들은 이제 사상적인 자유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의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무역과 교역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인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을 가볍게 정리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하면 여러 사람의 이제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보면 좀 머리가 아프게 이런 다양한 자연 철학자들이 등장을 합니다만은, 제가 강조했던 두 분은 이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래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기하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플라톤 하면 여러분들이 이데아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그림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기하학을 가르쳤던 자신의 사설 학교, 아카데미아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가볍게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대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번째 철학자는 아리스토텔레스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과 약간은 궤를 다르게 해서 플라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형 이상학, 이데아론을 주장했다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형 이하학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 자연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나올 중세 그리고 르네상스, 더 길게는 과학혁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서양 과학의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헬레니즘하고 이제 로마 시대를 연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헬레니즘은 특별하게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았고,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이제 제국, 그리고 그 안에서 꽃피었던 문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알렉산드로 대왕의 도서관, 대도서관이라고 하죠. 자,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무세이온 같은 박물관들, 이런 것들이 이제 등장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자연 철학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자연 철학자들은 이것저것 다 했다면 프톨레마이오스부터는 자연 철학이 나는 천문학, 나는 뭐 기하학, 나는 수학,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갈래를 치면서 조금 더 깊이 있고 심화된 이제 학문들이 연구되기 시작했다는 것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사 쪽으로는 아주 중요한 시대에 해당하는 로마 시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교과서나 과학사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치부하진 않죠. 여기에서는 실용적인 학문들이, 실용적인 건축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기 때문에 역으로 이야기하면 자연 철학의 쇠퇴기다,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고대에 대한 말씀이었고, 이제 중세로 넘어와 볼게요. 중세는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었던 것 같은데요.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그렇게 크게 과학이 발전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유럽은 암흑기다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대신에 이슬람 쪽에서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과학적인 유산들이 전해지고 또 발전되기 시작을 했고,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화의 특징이 뭐 하루에 3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야 했고, 천문학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동양과 서양을 잇는 교역의 장소였기 때문에 이제 화폐가 많이 발전을 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금술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대수학까지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이 전반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중세 후반기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중세 후반기는 뭐 순서가 좀 어떻게 됐건 간에 르네상스를 준비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 그 준비 과정을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농업혁명입니다. 그래서 농업혁명 같은 경우는 쟁기를 사용했다는 것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밭을 갈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이 생겨나게 됐다. 그리고 소를 이용하던 방법에서 말을 이용하던 방법으로, 이 말은 동양의 말과 좀 다르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말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삼포제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 교과서에 이제 삼포제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경작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3년 주기로 용도를 바꾸어 가면서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여러분들이 문과 학생들이기 때문에 제가 뭐 질소의 순환이라든지 그런 걸 말씀드릴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면서 농업의 생산성을 조금 더 높였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농업혁명은 쟁기를 사용했다는 것, 소 대신 말을 사용했다는 것, 삼포제와 같은 경작 방법이 개발되었다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이슬람 문화권과의 접촉이 있었다는 거죠. 접촉이 이제 말이 좋아서 접촉이지 사실은 전쟁과 같은 방법으로 인터랙션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것이 이베리아 반도의 톨레도 지방이라든지 그리고 이탈리아 반도 옆에 시칠리아 같은 곳이 그 전에는 이슬람 세력권이었는데 이 부분을 서로마 제국이 이제 지배를 하게 되면서 이슬람 세력 안에 존재하고 있었던 과학 문명들이 과학 자료들이 다시 유럽으로 흡수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십자군 전쟁 같은 것이 생겼죠. 그래서 뭐 이유야 어찌 됐건 간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 세력과의 접촉이 일어났고 이것들이 이슬람 문화 안에 저장되어 있던 과학 문명이 유럽으로 다시 유입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십자군 전쟁을 이제 패배하게 되면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계기가 마련이 되죠. 그래서 육로로 아시아로 갈 수 없었다면 이제 해상으로 아시아로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해양 항해 기술 그리고 관측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특징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다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서 과학 문명의 기절을 이루었던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이 보존이 되었고 이것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오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재조명되는 계기가 마련이 됩니다. 이때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이븐 시나와 이븐 루시드와 같은 이슬람 세력의 대학자들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대학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가 발전을 하면서 장인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 장인을 중심으로 길드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학문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면서 교수 밑에 조교수, 그 다음에 그 밑에 제자들을 양성하는 대학이 출현하게 되는 거죠. 제일 먼저 출현한 대학은 이탈리아의 볼로냐 대학이었고요. 프랑스의 파리 대학, 그리고 영국의 옥스포드, 그리고 케임브리지까지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그리고 유럽의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르네상스가 퍼져나가는 방향 순서대로 대학들이 출현하게 되는 모습까지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연 철학이 이제 신학의 해석의 도구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잡한 말씀보다는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세를 유탱하는 학문은 어차피 신학이었고 이 신학을 조금 더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 철학적인 개념들, 즉 이성을 중요시하고 관찰과 실험을 통해서 신학적인 내용들을 논증했다. 이런 시도가 있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하는 풍조가 싹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대단원 세 번째는 과학혁명입니다. 과학혁명은 사실 르네상스하고 거의 동의어로 쓰이지만 사실은 르네상스가 먼저 있었고 이 르네상스의 완성이 과학혁명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습니다. 르네상스와 과학혁명에 관련되는 이야기에 제일 먼저 나왔던 부분이 르네상스의 시대적 배경이었죠. 물론 세계사적인 지식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많겠지만 간단하게 리뷰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돌아서 유럽이 죽음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문에 동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되죠. 이런 두 가지 사건들 때문에 과학자들, 자연 철학을 하는 과학자들, 물론 이제 예술가들도 마찬가지고 안전한 곳으로 모여들게 됩니다. 그곳이 이제 피렌체였다는 거죠. 피렌체 같은 곳에 이제 학자들이 모여들게 되면서 이곳에서 이제 학문이 이제 발전할 수 있는 단초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로 뭐 세계사에서 배우셨던 메디치 가문 같은 이런 가문에서 이제 많은 재정적 후원을 하면서 이제 마음껏 학문이 발전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시대에 이제 사회적인 변화가 곧 과학혁명의 기저가 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권위가 거부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보여드리면서 중세 시대 그림과 르네상스 시대의 그림의 차이점, 즉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결국에는 인간의 지성,
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풍토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학혁명의 불씨가 되었던 두 가지 사상에 대해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신플라톤주의입니다. 신플라톤주의는 뭐냐?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그 전까지 이제 중세 시대까지의 과학 그리고 사상의 기조가 됐던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였죠. 하지만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성벽을 이루던 또 다른 이제 플라톤이 재조명을 받게 되면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가장 완벽한 학문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수학이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고, 모든 이성적인 관찰 결과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려는 시도들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신플라톤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로 이제 헤르메스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헤르메스주의라는 건 뭐 교과서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술적 신비주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을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자연을 통제할 수, 내가 그 자연의 규칙성을 알게 되면 그 자연을 통제할 수 있고, 자연의 통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과학의 시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다시 정리하면 신플라톤주의를 통해서 가장 이성적으로 내가 관찰한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고, 헤르메스주의를 통해서 자연을 조작할 수 있는 시도를 하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과학혁명의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베살리우스입니다. 베살리우스 같은 경우에는 의학적인 부분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갈레노스라고 하는 사람의 의학 서적을 거의 바이블처럼 사용을 했지만, 실제로 갈레노스의 의학 저서에는 여러 가지 인체 구조에 대한 오류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실제로 해부학 실험을 통해서 관찰하고 이를 스케치하면서 오류들을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친 사람이 베살리우스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천재적인 성과를 냈지만, 그 중에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고 과학 쪽 분야에서도 자신의 이성을 표현하는, 그리고 현실과 가장 가깝게 만들어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과학혁명에 의해서 사회는 많이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의 내용을 네 가지 정도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우주관의 변화입니다. 우주관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에는 천동설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지구가 있으면 그 지구 주변을 달, 화성, 금성 이런 식으로 돌고 있다라고 하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우주관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다면, 과학혁명에 의해서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에 의해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서 멀어졌고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지동설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실은 너무나 쉽게 우리가 천동설에서 지동설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세상을, 그때 당시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주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큰 혁명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과학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과학은 뭔가를 관찰하고 발견하고 그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된 게 과학혁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것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죠. 수단은 결국에는 수학적 수단을 통해서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예로 들었던 걸 말씀을 드리면, 사과 같은 것은 이제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현실 세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무엇일까? 이게 이제 결국에 기하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기하학을 좌표 안에서 그리게 되면 해석 기하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심플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대수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현상이 명백하게 여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수학을 사용을 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과학학회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중세 말에도 대학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자연철학 학문들이 연구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중세 후반기의 대학은 신학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을 독립적으로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서 이성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과학자들의 모임이 필요했고 그것이 결국에는 과학학회가 되었다는 것,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과학혁명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천문학혁명과 역학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문학혁명은 타임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역학혁명은 세 명의 과학자들의 법칙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하나씩 정리해 보면 천문학혁명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분은 이제 코페르니쿠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티코 브라헤, 그리고 케플러, 갈릴레이, 뉴턴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 정리를 쭉 이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업적을 이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코페르니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상의 전환이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그냥 일상 용어로도 사용하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처럼 그 전에는 천동설로 이제 우주를 보게 되었다면 이것 가지고 설명되지 않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지동설로 바꾸자라고 이 얘기를 했고 제안을 했다. 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적 세계관이 이제 지동설적 세계관, 코페르니쿠스적인 세계관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했다. 하지만 코페르니쿠스의 이제 결정적인 단점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이론적인 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았다. 수학적인 또는 이론적인 증명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단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천문대에서 이제 관측 자료들을 수없이 이제 수집을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천동설의 증거가 되는 것들을 지동설의 증거가 되는 자료들을 이제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고, 그 자료들을 이제 수합하고 정리한 사람이 이제 케플러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케플러는 이제 수학적인 천재였고 신플라톤주의자였지만 완벽한 원 궤도를 돌지 않는 여러 가지 이제 선배인 티코 브라헤의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성 운동에 대한 법칙들을 일반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죠.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이제 타원 궤도의 법칙. 그래서 원 궤도가 아닌 모든 행성들은 타원 궤도를 따라서 이제 돌게 된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조했던 말씀이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도는 애가 빠르게 돌고 바깥쪽으로 도는 애가 느리게 돈다.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까지 생각했던 강체 회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바깥쪽에 도는 애가 더 빨리 돈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제 벗어난 그런 행성의 운동 법칙을 이제 생각해내게 됐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조화의 법칙인데, 조화의 법칙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은 중요한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제 타원 궤도의 법칙과 면적 속도의 일정의 법칙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만 한 번 더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과학에서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다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가군동량 보존의 법칙이 뭐냐, 쉽게 말씀드리면 반지름이 길어질수록 속도가 더 느려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겨스케이팅 선수를 생각해 보면 팔을 벌리게 되면 반지름이 이제 회전 반경이 길어지게 되고 그러면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팔을 구부리게 되면 회전 반경이 줄어들게 되니까 속도는 늘어나게 된다, 증가하게 된다. 자, 이것을 이제 행성의 운동 법칙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근일점에 해당하는 태양에 지구가 가까이 돌고 있을 때는, 위성 또는 지구가 가까이 돌고 있을 때는 빠르게 돌게 되지만 멀리 돌고 있을 때는 천천히 돌게 된다. 그래서 면적 속도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수학에선 존재하지 않지만 그 쓸고 가는 면적의 크기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 번만 더 리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릴레이는 이제 망원경을 통해서, 물론 자신이 직접 최초로 발명한 건 아니지만 이제 자기 스타일로 개조한 망원경을 통해서 태양계에 있는 여러 행성들과 위성들을 이제 관측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러면서 뭐 예컨대 달의 모습에서 완벽한 구가 아닌 이런 울퉁불퉁한 표면이 있는 것, 뭐 또 목성이 몇 개의 자신만의 위성을, 마치 태양이 행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신만의 위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닐 수 있고 우주는 완벽하게 원형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제 생각해내게 됩니다. 갈릴레이의 이런 태양 중심설은 이제 자신의 저서인 프톨레마이오스와 코페르니쿠스 두 개의 주요 우주 체계에 대한 대화에서 이제 설명되어지게 되고, 이제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그 전에 프톨레마이오스가 얘기했던 것보다 조금 더 확증적인 증거를 발표를 하게 되면서 뭐 종교 재판까지 회부되는 이제 그런 사건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뉴턴이 결국에는 이런 과학혁명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에 있는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부터 갈릴레이까지 있는 학자들은 사실을 보고 이제 결론을 얻었다면, 가장 결정적인 단점은 멀리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 행성이 어떻게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지에 대한 힘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걸 설명한 게 이제 뉴턴이고요. 뉴턴의 중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만유인력 또는 중력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그 힘의 실체가 설명되기 시작하면서 천문학 혁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전역학의 혁명 역시 이제 타임라인을 정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고전역학 같은 경우에는 갈릴레이, 그리고 데카르트, 뉴턴, 이렇게 이제 타임라인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책에 해당하는 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오는 요 그림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의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게 뭘 의미하는지 가볍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오는 사람은 갈릴레이입니다. 천문학 혁명에 있어서 갈릴레이는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로 태양계 행성들을 관찰하고 거기에서 이제 의의를 찾았다면, 역학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갈릴레이는 실험보다는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다시 사고 실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리고 이 사고 실험에 업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게 물체의 낙하 속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전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물체가 가벼운 물체보다 빨리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갈릴레이는 몇 가지 논증 방법을 통해서 이를 반박합니다. 그 전까지의 사람들은 사학 원소설에 입각해서 물체의 낙하 속도를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A라는 물질이 질량이 크고요, B라는 물질이 질량이 작다라고 하면 A라는 녀석은 B라는 녀석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 이유가 뭐냐? 질량이 크다는 건 물이라든지 흙과 같은 아래로 내려가려는 성질의 물질이 더 많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A가 B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질량이 큰 물질이 질량이 작은 물질보다 더 빨리 떨어진다라고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A와 B를 끈으로 연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두 가지 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A는 이만큼 속도를 가지고 B는 이만큼 속도를 가진다면 B가 A를 떨어지게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따라서 A와 B를 끈으로 연결한다면 A와 B의 중간 정도의 속도로 떨어질 거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끈으로 연결했다라고 하는 건 A와 B의 질량이 합쳐졌다는 거죠. 그러면 더 무거운 물질이 된 거니까 이 녀석은 A가 혼자 떨어질 때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말이겠죠.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래서 같은 현상에 대해서 두 개가 같은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결론이 나오게 되는 이런 논증 과정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따라서 갈릴레이는 질량은 낙하 속도와 질량은 무관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죠. 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사람은 관성에 대한, 그리고 상대성에 대한 생각을 역시 사고 실험을 통해서 확증해 내게 됩니다. 그래서 지구가 만약에 돈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상대성 개념으로 설명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지구가 돌게 된다면 위에서 떨어지는 물질이 왜 수직으로 떨어지게 되는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물질도 역시 돌고 있기 때문에 관성계에서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설명을 성공해내게 됩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사람이 이제 데카르트죠.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역시 자신의 운동 법칙 세 가지를 설명을 했지만 아쉽게도 이 사람의 법칙은 보시는 것처럼 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선 오류들이 이제 부분적인 오류들이 존재하지만 그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법칙은 갈릴레이의 관성의 법칙과 유사한, 즉 모든 물질은 가능한 한 항상 같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 즉 관성의 법칙을 그대로 차용한 자신의 법칙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뉴턴도 역시 운동의 제3법칙 세 가지 법칙에서 관성의 법칙을 설명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릴레이, 데카르트 그리고 뉴턴까지 이 관성의 법칙에 있어서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3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고 해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현대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법칙의 원시적인 모습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가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제 기계론적인 자연 철학을 제시를 했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목적론적인 세계관, 즉 무언가 어떤 것이 존재하는 건 그 존재에 목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 어찌 보면 신학적인 설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실제로 어떤 현상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론적 세계관을 제창을 한 유명한 철학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뉴턴입니다. 천문역학에서도 뉴턴이 완성자였다면 고전역학도 역시 뉴턴이 완성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뉴턴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업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고전역학에서의 업적, 가장 중요한 건 세 개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가장 유명한 관성의 법칙, 그 다음에 가속도의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말고사 시험 범위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분량이 꽤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에게 대입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에 대해서 부담감을 많이 드리고 싶진 않아서 아주 쉽게 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좀 의심스럽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문장 하나 써봤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읽고 해석하는 거는 여러분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 영상을 아마 이제 8월 달쯤에 보게 될 것 같은데, 8월쯤 하면 3학년 학생들 항상 고민되는 게 이제 수능 원서 접수, 그 다음에 수시 원서 접수, 이제 어디로 쓸 건가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 초조하시고 고민하시고 하시는 거 옆에서 지켜보면서 해마다 안타깝고 안쓰럽고 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말씀만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혼자 고민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 친구들,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는 시기니까 절대 나만 도태됐다, 나만 힘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밝은 마음으로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상 여러분을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선생님, 그리고 담임선생님, 부모님들, 이 든든한 지원군들 뒤에 있으니까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그곳에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